만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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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만나이 클럽입니다. 오늘도 에피소드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해복이고요. 저는 두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지난주 내내 오후에 일어났다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오후에 일어났으니까 다음 주에는 오전에 다 일어나겠다 말했는데 정말로 지난 한 주 다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그냥 눈이 떠지던데요. 뭐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나? 아니 그냥 더 잘 살아야 된다 라는 마음. 맞아요. 팟캐스트 찍으면서 약간 자극이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자기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또 수연 씨가 편집하시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많은 깨달음이 있었죠. 우리가 얼굴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 얼굴을 닥테이프? 뭘로 고정하신다 했죠? 록타이트요. 록타이트. 그 순간 접착제로 고정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움직여서 제가 좀 고생을 했고 중간중간에 제 얼굴 부분이 해복 얼굴 부분도 편집이 안 돼가지고 나올 뻔 했는데 해복이 그걸 다 찾아줘가지고 다시 편집을 하고, 근데 편집은 사실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근데 내보내기를 하는 순간부터 1시간 반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내보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제 처음인 거니까 앞으로 더 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요. 그리고 오랜만에 프리미어 프로랑 포토샵 작업을 해서 장난 좀 많이 쳐봤어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저희가 이만한 이모지를 붙이고 있는데 그걸 더 크기를 키워서 이만하게 해야 되나? 왜? 너 자꾸 움직이니까? 네. 너무 완벽한 가분수처럼. 완벽한 가분수를 만들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편집하면서. 근데 그것도 이제 방법일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점점 에피소드를 거듭할수록 동영상에서 얼굴이 커지는 그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한 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추천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해볼 주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오늘은 오랜만에 미디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미국 영화죠. 1991년작이고 존 에브넷이라는 감독님이 감독하신 작품입니다. 재밌더라고요. 이게 미국 감성을 싹 느끼고 싶다? 미국 옛날 감성을 싹 느끼고 싶다 하면 보세요. 진짜 추천드려요. 저는 좀 잔잔한 영화를 좀 좋아해서,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딱히 잔잔하다고 할 수도 없고 좀 흥미진진해요. 맞아. 근데 또 왓챠의 어떤 분은,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지루한 영화는 처음 봤다 약간 이런 평도 있는데 미국 감성을 좋아한다. 약간 마틸다 아세요? 영화? 그런 올드한 감성이, 레트로한 감성이 묻어난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뭔가 이 작품 자체가 레트로함을 표현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만들어진 시대가 있다 보니 네, 시대성 때문에 레트로처럼 보이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작품이니까요. 이 영화를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주 짧게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요. 이 영화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과거의 이야기랑 1980년대 이 현재가 약간 교차되면서 극중극이죠. 그쵸, 극중극. 아들은 다 장성해서 외부에서 살고 있고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그 가정주부가 주인공이죠. 맞아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에블린이라는 가정주부인데 이 에블린이 자기 숙모 병문안,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가족분이겠죠? 그분의 병문안을 왔다가 병원에 같이 있는 닌니라는 할머니를 만나서 닌니 할머니가 해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 얘기에 빠져들면서 약간 그 얘기를 통해서 자기도 좀 성장하고 그리고 좀 변화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닌니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1920년대부터 30년대 이야기고 에블린이 지금 살아가는 현 세대가 1980년대죠. 맞아요. 닌니 할머니가 얘기해주는 그 과거 얘기가 이 영화의 약간 주된
네. 플롯이잖아요. 네네. 이 정도만 들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스포하면서 한번 풀어나가보도록 할까요? 아주 스포예요. 아주 스포. 그냥 모든 걸 말할 거니까 약간 이 영화가 시작이 이지가 자기 언니의 결혼식에서 드레스를 입고 내려왔는데 자기 오빠가 놀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막 약간 엄청 뚱해져 있거든요. 삐진 척하고. 근데 그때 자기의 큰 오빠인 버디가 와서 너는 어떤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네. 이제 그런 에피소드로 시작을 하죠. 근데 네. 저는 버디라는 큰오빠를 보면서 네. 저런 오빠 없는데? 두현 씨가 오빠가 두 분이 있죠. 네, 근데 버디 같은 오빠 없거든요. 현생에. 그래서 버디는 진짜 이상적인 미국 오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마을에서 되게 인기 있는 핫가이 느낌. 핫가이는 아니고 약간 건실 청년 느낌이잖아요. 근데 몇 분 만에 죽잖아요. 이렇게 되게 이상적인 오빠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놀림을 받을 때는 왜 놀림을 받냐면 그 옷을 이찌라는 인물이 엄청 말량광이에 약간 어른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그 둘째가 놀리는데 그걸 못 참고 계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오빠를 막 이렇게 막 목을 막 잡잖아요. 그래서 참 저 같다. 오빠한테 약간 그런 동생이었나요? 아니 저는 오늘도 오빠가 제 얼굴에 트름했는데 저 이렇게 맞박 이렇게 맞박 이렇게 밀었거든요. 그리고 퍽 소리 나게 이지처럼 해결했죠. 코리안 있지. 네, 그래서 결국은 버디라는 인물이 잘 달래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아이를 잘 내려와서 결혼식에 참석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이상적인 오빠다. 근데 그 오빠가 한 5분 만에 죽잖아요. 그 약간 첫사랑 같은 연인인 루스가 등장하죠, 여기서. 그쵸? 맞아요. 루스가 등장하는데 루스가 이제 버디랑 약간 잘 돼가는 중이었어. 맞아. 그래서 이지, 루스, 버디 3명이서 이제 전철을 보러 갔나? 기차. 증기기관차가 지나가는 그 시대성이 있기 때문에 음. 거기 보러 갔다가 루스의 모자가 바람에 휙 날아가면서 그게 철길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철길에 그걸 주스러 갔다가 계속 바람에 날려서 자긴 괜찮다는 듯이 막 이런 핫가이들이 하는 막 나 괜찮아 약간 이런 손짓을 하고 여유만만한 그런 태도를 보이다가 기차가 오는데 발이 끼어버린 거예요. 그 철로에. 그래서 그걸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찌랑 루스가 이 버디의 죽음이 제일 큰 공통 서사죠. 맞아. 한편으로는 이 둘이 그게 딱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 이제 영화 초반 얘기인데 이지랑 루스가 그 어린 시절부터 만나서 자기 정말 삶의 대부분을 둘이서 함께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사건과 계기가 되어준 것이 오빠 버디의 죽음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루스는 여기에 마을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잠깐 온 사람이어서 버디의 죽음을 맞이하고 돌아가고 본인의 현실로 돌아가고 이찌는 거기서 말량광이처럼 막 살잖아요. 거기서 완전 더 삐뚤어져서 애가. 살짝 삐뚤어지는데 근데 나중에 이찌가 처음에는 어린이였다가 어른이 돼서 갑자기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다른 인물들은 하나도 안 늙었어요. 근데 이찌만 늙었어요. 느꼈어요? 저 완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 인물이 루스라는 인물도 그대로고 엄마도 심지어 그대로고 거기 나오는 목사님도 그 결혼을 주례하던 목사님도 그대로예요. 인물이 코스염 하나 달라진 게 없고 거기 하인들도 다 그대로예요. 그 흑인 하인들도 고용인들도. 그래서 이찌가 버디를 잃으면서 세상이 풍파를 당하졌나 혼자?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찌가 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볼 줄 아는 인물이거든요. 더 나이를 확 먹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을 했나? 라는 고민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왓챠에서 보시면 제 말을 딱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웃겨요. 그래서 저도 그걸 딱 느꼈을 때 이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그냥 꼬맹이잖아요. 완전 네. 그냥.
근데 루스랑 다시 만났을 때 루스는 똑같은데 있지만 갑자기 얼굴이 너무 변하고 막 성장해 있고. 네, 모든 게 성장해 있죠. 그래서 루스가 돌아왔는데 그 프랭크라는 인물이 와가지고 마을에 기웃기웃대요. 그래서 루스라는 인물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더 짚고 가고 싶은 게 이때쯤 와서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 한번 봤으면 영화를 약간 눈에 보이는 게 있지의 패션? 맞아요. 이랑 루스나 다른 여성들의 어떤 패션 같은 게 엄청 대비되잖아요. 맞아요. 있지는 약간 그 시대 여자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원피스나 드레스 같은 것도 거의 안 입고. 안 입죠. 그리고 거의 약간 뭔가 톰보이처럼 뭔가 조끼나 아니면 바지나 이런 것들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좀 재미 포인트가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보기 또 시작했죠. 맞아요. 여기는 의상 디자인이 특히 볼만한. 그리고 이제 루스가 사실 뭔가 이지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그냥 얌전한 뭔가 참한 아가씨처럼 살았는데 이지가 루스 데리고 기차 타가지고 서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 음식을 다 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기차에 있던 그 물품들이 있었는데 운송이 돼야 되는 물품을 그 불황민들한테 던져서 다 나눠줘요. 식품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뭔가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영화 자체가 조금 당대의 좀 기독교적인 그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적인 세계관에 물음을 던진 영화가 아닌가.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기는 다 물음을 던지는 영화예요. 뭐 기독교나 그 인종차별이나 여성에 대한 서사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루스가 이지랑 완전 그 한여름밤의 꿈 같은 날들을 보내고. 맞아요. 그리고 꿀벌을 이지가 그러네. 잡아주잖아요. 중요한 게 프랑크는 별 중요하진 않아. 그 이지랑 루스가 둘이서 소풍을 갔는데 이지가 이제 꿀벌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꿀을 채취해서 가져오는데 그 옆에 이제 꿀벌들이 야 하면서 날아다니니까 루스가 너무 놀란 거죠. 그 이제 루스는 약간 조신한 찬한 그 아가씨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뭔가 둘이 더 애틋해지고 그리고 약간 서로 별명이 생겼어. 꿀벌의 연인? 이라고 루스가 이지를 부르는 맞아요. 별명이 생겼는데 이제 이때만 해도 루스는 계속 고분고분한 아가씨라서 자기 부모님이 정해준 짝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랑 여기서의 이런 일들이 다 끝나면 난 결혼하러 간다. 돌아가야 된다. 맞아. 그래서 너도 내 결혼식에 와. 그랬는데 이지가 루스의 결혼식 얘기를 듣고 안 가죠. 그냥. 네. 프랭크라는 놈도 사실 그 주변을 배회해요. 이 여자 때문에. 마을에 굳이 와서 배회하는 인물이에요. 이 여성을 쟁취하기 위해. 그냥 하나의 갈취를 위해서 프랭크라는 인물이랑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지는 약간 결혼식은 안 갔는데 루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걸 따라가요. 맞아. 뒤에서. 저는 이해가 약간 친구로서 아쉬울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픔도 나는 사이고 그렇게 재밌게 어떻게 한여름밤의 꿈처럼 살았는데 그 인물이 갑자기 결혼을 덜컥 근데 그 시대 상황 보면 그냥 여자들 그냥 덜컥 결혼 갑자기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럼 자기랑 같이 놀던 존재가 확 사라진 건데 그렇지. 그럼 당연히 마음이 빌 아프겠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약간 여러 의미로 디언 씨가 말했던 것처럼 각별한 존재. 너무 각별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봤었을 때 루스랑 프랭크랑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집에 루스 엄마도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닐 거라는 확신이 그 루스랑 어머니랑 같이 결혼을 해서 돌아왔는데 프랭크라는 인물이 이 여성들을 짐짝처럼 집에 막 들고 가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 물건 취급하는 남성인 걸 딱 그 행동에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 사람의 보기에 따라 다른 게 뭔가 어떤 사람은 그게 신혼이니까 내가 뭐 너를 이렇게 안아서 들어갈게 뭔가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고 장모님도 그렇게 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기사도 뭔가 이렇게 장난기 많은 남자처럼 볼 수 있겠지만 장모님까지도 그렇게 두 명이서 들고 가는 거 보면서 이 사람 뭔가 보통은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다. 그런 예감. 그런 예감이 살짝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찌랑 루스랑 서로 이렇게 연락을 잘 안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이찌가 루스 집에 찾아가는 일이 네. 생겼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근데 루스라는 인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그 당시에 참된 여성 같은 느낌이라 참된 엄마 아프시면 엄마 돌보고 아빠도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빠도 돌보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대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약간 너무 순정적인 여성 느낌이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찌가 루스 보러 갔을 때는 이찌 얼굴에 멍이 있으니까 얘가 너무 놀란 거야.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프랭크가 너무 얘가 폭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루스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루스를 데려와야겠다. 그리고 얘가 애도 임신했다고 했는데 이 프랭크 이놈이 아니 자기 아내도한테 그 폭력을 휘두르면서 어떻게 애를 잘 키우겠어요? 못 키우겠죠. 그러니까 이제 루스를 데려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치가 자기 오빠랑 자기 이제 집안의 고용인 빅 조지를 데려가서 이제 이 루스를 구출하는 작전을 맞아요. 세웠죠. 근데 프랭크라는 인물도 분장인데 여기 눈 옆에 응. 칼자국 이찌가 찾아왔을 때 멍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프랭크가 너가 뭔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얼굴 자세히 보면 칼자국이 있어요. 이 사람도 뭔가 위험한 일을 많이 하는 거친 사람이라는 거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데리러 왔을 때도 남자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찌랑 루스만 있을 때는 얘가 막 있지도 막 완전 짐짝처럼 또 짐짝처럼 이렇게 짐짝처럼 막 들어가지고.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폭력성을 보이는데 빅 조지랑 둘째 오빠가 같이 왔으니까 이 여성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약간 여기 이 부분에서도 조금 뭔가 또 생각을 했던 게 그 둘째 오빠가 빅 조지를 가리키면서 빅 조지를 화나게 하면은 너는 무사하지 못할 거다 하면서 빅 조지가 약간 칼을 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물론 이 영화에서 뭔가 흑인을 다루는 방식이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뭔가 너무 뭔가 흑인을 좀 폭력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위협적인 당시에도 원래 그런 이미지가 계속 있었고 미국에서 뭔가 그런 장면이 약간 더 편견을 강화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다시 보면서 했어요. 그래도 빅 조지가 진짜 이름 마냥 진짜 크잖아요. 큰 거구에 진짜 집을 진짜 잘 지키실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좀 분량이 있는 흑인 배우인데 이런 이미지를 좀 선택적으로 감독이 아마 기용을 했겠죠. 사용을 하고 네네네. 뭔가 그런 아무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근데 그러고 생각? 루스를 프랭크에게서 벗어나게 할 때 루스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랭크가 계단에서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장면 보고 이 자식 미쳤나? 근데 그 배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아이는 안 다쳐가지고 맞아. 네 나중에 잘 낳게 되죠. 그래서 이치랑 루스랑 같이 이제 살게 되고 같이 함께 하게 되고 같이 이제 카페를 만들잖아요. 네, 기찻길 옆에 카페를 열게 돼요. 휘슬스탑이라는 카페. 그래서 빅조지가 거기서 바베큐를 굽고 근데 거기서도 되게 중요한 게 흑인들도 같이 먹을 수 있게 뭐 건물 안에서는 못 먹어도 밖에 야외에서 테라스 같이 먹을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이찌가 열어주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약간 열려있는 사람이죠. 그 당대에. 그래서 루스랑 이찌가 그런 카페를 꾸리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어제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이지가 루스를 데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영화의 주된 배경이 다른 주였대요. 근데 이지가 루스를 데려와서 휘슬스탑을 연 곳이 미국의 엘레베마라는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엘레베마도 뭔가 흑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종차별이 되게 있었던 주였는데 이찌가 막 흑인들한테 밥 주고 이런 거 보고 이때 새로 나오는 경관 그레디가 네가 흑인들한테 잘해주는 거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서 경고하잖아요. 네, 그레디는 사실 이찌가 버디 죽음 이후에 엇나갔을 때
그 술집 같은 데서 같이 놀던 애가 갑자기 무슨 경관이 됐대. 포커 치면서 같이 놀았는데. 같이 놀았는데 그래서 근데 그레디가 너가 흑인 챙겨주는 거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잘 얘기해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 그레디랑 프랭크가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프랭크도 여성들만 있을 때는 폭력성 보이면서 남성들한테는 막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레디도 남성들한테 내가 잘 얘기해볼게. 이런 식으로 여성을 좀 폄하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지만 폄하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 좀 여성들 있을 때는 뭐 그러니까. 난리 치다가 그레디가 잘 막 얘기해주니까 나중에는 잘 대해주잖아요. 맞아요. 다른 백인들도.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만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너네 뭐냐 이러는데 그레디가 와서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 힘으로 쟁취한 뭔가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레디가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당대 상황이. 네, 그리고 그레디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시하게 맞아. 그런 게 잘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지랑 루스의 얘기가 닌니 그 극중 그 밖에 있는 극에서는 닌니랑 에블린이 병원 아니에요? 요양병원에서 만날 때마다 한 에피소드씩 닌니가 에블린을 애간장 태우면서 얘기하는 걸 저희가 길게 얘기한 거죠. 맞아요. 약간 에블린 얘기가 모처럼 나왔으니까 에블린 얘기도 좀 해보면은 에블린이 남편 놈이 있잖아요. 네. 에드라고. 네. 이제 에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고 둘 다 약간 살집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에드는 집에 오자마자 에블린이 한 밥 이렇게 채가면서 TV 앞으로 쪼로로 가서 밥 먹잖아요. 네. 너무 얄미워서 진짜 꿀밤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에블린은 무슨 인물이냐면요. 이 남편과의 관계를 잘 해결하기 위해 클래스를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클래스가 또 약간 골 때리지 않나요? 그 클래스도 약간 풍자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쵸? 남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남편들을 위한 그런 거기를 쳐다보는 수업도 있었고. 맞아. 첫 번째 수업이 뭐였냐면은 남부 여성들을 위해서 남편이랑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비닐 옷을 입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맞이해라. 이런 그러니까요. 클래스를 말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클래스를 계속 들어가요. 이 남편 놈을 위해서. 근데 에블린한테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닌니가 해주는 말이 더 맞아. 와닿는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이지와 루스의 에피소드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에블린이라는 인물도 진짜 꽤 귀엽잖아요. 솔직히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선 남편 놈을 위해서 뭘 했냐면 꽃이 계속 바뀌어요. 아, 그래요? 그 밥을 차려놓잖아요. 퇴근하고 밥도 차려주는데 이번엔 치킨 잘 튀겼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꽃도 에피소드마다 바뀌거든요. 그 식탁 위에 있는 꽃도? 근데 그것도 안 보고 남편 놈은 그냥 자기 접시만 이렇게 가져가. 그러니까 완전 사람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냥. 네, 그냥 야구 보느라 바쁘고 이 에블린이라는 인물이 갱년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에블린이 없어요, 여기서. 근데 막 중간중간에 뭔가 서윗한 척은 하거든요? 그 요양병원 방문했다가 집에 돌아갈 때도 멘트가 뭐냐면, 우리 이제 집에 가야지. 나도 야구 봐야 되고, 당신도 할 일이 있잖아.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자긴 집에 가서 야구를 볼 거고, 너는 집안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치킨 맛있다. 이런 칭찬을 해주긴 하지만은, 사실 그게 에블린에 대한 칭찬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에블린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에블린만 거기서 발 동동 구르면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워. 그리고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도 갔을 때 에블린이 이렇게 종이백에다가 장봐가지고 오는데 어떤 조그만 남자애가 에블린 이렇게 치고 가니까 에블린이 뭐 하는 거냐고 말하고, 그래서 근데 그 조그만 남자애가 뭐라고 하지? 뚱뚱보야,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약간 안 좋은 말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그 종이백에 또 찢어져요. 그래서 너무 비참한 하루를 보내고 힘들어하죠. 근데 닌니 할머니가 알려주잖아요. 너 그 갱년기다. 이러면서. 갱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닌니 할머니가 알려주시죠, 오히려. 그래서 닌니 할머니를
시즌별로 가거든요. 뭐 할로윈, 맞아. 크리스마스 이런 시즌별로 이 에블린이 계속 방문해요. 근데 숙모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 닌니만을 위해서 에블린이 요양병원에 계속 방문하게 되면서 이 이찌랑 루스의 이야기가 계속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크리스마스 영화라도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사실 그렇긴 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찌 때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아니 그 프랭크가 자꾸 거슬리게 앞에서 거추장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협박을 하죠. 맞아, 협박을 아이를 하지. 데려가겠다고 계속 내 자식이잖아. 응. 이런 식으로 권리를 주장해요 루스한테. 아니 근데 지가 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자기 자식이야? 한 건 싸지른 것밖에 없죠. 죄송해요 다들. 제가 말이 좀 세네요. 근데 여기서 또 말해보고 싶은 게 그 얘네 둘이 히스스탑이랑 카페를 하는데 카페가 되게 이쁘지 않아요? 그 네. 공간도 그렇고 거기 막 그냥 그 씬이 되게 이뻐. 그 화면들이 다 네, 음식들도 맞아요. 그렇고 그리고 이 영화 제목 이름이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잖아요? 네. 저는 사실 영화 다 보고 나서도 근데 왜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지? 생각을 했었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히스스탑 카페에서 만들었던 그 메뉴 이름 중에 하나가 맞아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였던 거죠. 근데 이찌는 그 요리에 대한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스가 다 하고 이찌는 약간 그 손님들 서비스 같은 느낌을 접객을 잘하고 뭐 흑인 분들 오셔서 밥 먹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살았죠. 맞아. 근데 나는 이찌가 카페를 한 게 약간 의문스러웠던 게 아니 이 성향인데 이런 카페를 한다고? 약간 잘 안 어울리는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저는 이찌랑 루스라는 인물이 프랭크에서 벗어나서 이찌가 엄마한테 돈 아마 했을 거예요. 뭘? 돈을 이렇게 투자해달라고? 투자해달라 해서 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성이 살아가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러니까. 카페에 열어서 음식을 파는 일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둘이 또 다 잘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 네. 다르게 집중을 하고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가 나오는데 이 음식 처음에 봤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찌가 처음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응. 너무 맛없게 생겨서 완전 타가지고 완전 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기 패티인가? 라는 약간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니까. 그 제목인 거예요. 그니까. 제목 요리여서 음식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니까. 했어요. 저도 나중에 구글에 찾아보고 나서야 이렇게 알게 됐는데 아니 어떻게 토마토를 튀길 생각을 했나 한국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애호박 같은 거 전부쳐 먹고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지가. 아메리칸 전. 얘네한테는 주키니 같은 거를 튀겨 먹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루스랑 이찌가 있는 곳에 남편놈 프랭크가 와서 자기 아이를 계속 데려가겠다고 해요. 근데 이 남자가 빅 조지랑 다른 남성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찐따같이 다시 돌아가. 근데 그러고 나서 밤이 되고 그 KKK 집단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맞아. KK 집단이랑 왔을 때 빅 조지를 또 위협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프랭크가 빅 조지라는 인물을 눈여겨봤거든요. 왜냐면 계속 이 가게 앞에서 바비큐를 구우면서 약간 힘센 존재가 앞에 있으면 그 남자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보다가 결국 KKK를 그니까. 데려와서 빅 조지를 채찍질해요. 프랭크가 루스한테 와가지고 나 네 아이를 데려갈 거야 하면서 위협하려고 할 때 스모키가 얘도 백인 남자잖아요. 네. 걔가 근처 문가에 서 있으면서 무슨 일이냐 막 그러면서 약간 웅성웅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프랭크가 그거 보고 이제 그냥 아예 그냥 돌아간단 가죠. 백인 남성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씁쓸한 점은 이제 여자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 실제로 의미가 있지만은 뭔가 모든 평화나 모든 위기 극복에 극복 장면에는 항상 뭔가 백인 남성의 그런 맞아요. 혹은 흑인 남성의 힘이 필요하다. 그게 뭔가 현실인 그러니까.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빅 조지를 막 뚜까 패는데 진짜 KKK 의상 너무 찾아보니까 진짜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흰색 모자 이렇게 쓰고 네, 근데 진짜 저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찐따 패거리들 같아요.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맞아. 그거를 막 흰색의 그런 별 같은 옷을 이런 망토 같은 걸 입고
또 여기 얼굴은 가린 것도 아니 얼굴을 왜 가려? 백인인 그러니까. 걸 알아야 되는데 그니까. 그럼 제가 황인인데 그거 뒤집어 쓰고 다니면 KKK예요? 진짜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찐따 같은 모임인 것 같은데 걔가 프랭크가 데려와가지고 빅조지를 그렇게 하고 이찌가 그걸 알게 돼서 막 오는데 해결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레디가 나타나서 맞아. 백인 남성들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이 그레디라는 인물이 잘 말해주겠다 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진짜 잘 말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백인들 무리가 오니까 KKK가 또 사라져요. 찐따처럼.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그레디가 보안관이었어요. 얘가 만약에 그냥 다른 직업, 뭐 자동차 정비공 아니면 그런 사람이었으면 애들이 안 쫄았을 텐데 그나마 보안관이니까 사람들이 좀 쫄고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라지죠. 그렇게 1차 프랭크의 위협. 프랭크의 난 그런 프랭크의 난이었죠. 근데 스모키가라는 인물이 도와줘서 이 아기를 지킬 수가 있었죠. 그런데도 이제 또 한 번 오는 일이 있잖아요. 프랭크가 그날 그 교회에 그런 행사가 있는 날 이지랑 루스는 아이를 돌보지 않고 흑인 여성만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프랭크가 그때를 못 참고 딱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데려가려다가 프랭크가 사라지죠. 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프랭크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하면서 이제 보안관이 또 와서 막 너 프랭크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어? 하면서 이찌랑 루스한테 물어보잖아요. 경찰이 이찌와 루스의 가게에 방문하죠. 엄청 의심하면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의문을 남긴 채로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시점쯤에 이제 에블린은 약간 거기서부터 좀 뭔가 자기가 변화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잖아요. 에블린이 주차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빨간 차를 탄 여자 2명이 와가지고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맞아요. 젊은 여성, 날씬한 젊은 여성 2명이 그 에블린이 기다리던 그 주차 차량 자리에 쏙 하고 얌체처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블린이 개빡돈 거죠. 거기서부터 빡 돌아서 이 사람이 에블린도 약간 루스처럼 고분고분한 여성이었어요. 여성상이. 근데 이 닌니를 만나면서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표출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면서 그 빨간 예쁜 미니 쿠퍼를 뒤에서 엄청 박아요. 이러면서. 네, 계속 후진했다가 전진 하면서 엄청 쾌감을 느껴요. 그 인물이 이런 식으로 화내본 적이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쾅쾅 받다가 그 백인 여성들이 다시 와가지고 뭐 하시는 짓이야 하면 그 에블린이 거기서 떠나요. 마트 장을 안 보고 그냥 떠나요. 그런 다음에 그 신난 감정, 자기가 풀었던 이런 인물이거나 이런 깨달아서 닌니한테 가서 바로 말하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맞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집에 왔을 때 에블린 남편이 당신 어쩌자고 그 차를 6번이나 쳤냐, 무려 6번이나 하니까 에블린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이렇게 네. 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에블린이 이러잖아요. 그 젊은 여성들한테. 젊은 여성들이 심지어 에블린을 좀 놀렸어요. 맞아. 뭐 나이 많은 여자잖아. 약간 음. 이런 식으로. 근데 나이가 많아서 보험금이 잘 나온다 이러면서 쾅쾅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보험금 잘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에블린이 그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을 막 깨부셔요. 그 벽을 깨부셔서 닌니랑 같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요. 이 닌니란 할머니가 그 휘슬스탑에 사셨었는데 그 집이 허물어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셨으니까 아무도 그걸 말을 안 하고 쉬쉬했었던 거죠. 그래서 닌니라는 할머니의 터전이 없어진 상태니까 에블린은 이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엄마가 아닌 존재랑 이 사람이랑 살면 좋겠다라는 유대감이 생긴 거죠. 그치. 그래서 그렇게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요양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잖아요, 여기서. 할머니 방이 되게 이뻤잖아요. 그 막 장미꽃으로 엄청 꾸며져 있었고. 네, 그렇죠. 그런데 간호사가 그걸 막 다 떼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에블린 너무 충격받아서 이건 다 닌니 할머니가 하신 거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냐 막 그러는데 간호사가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닌니 할머니가 들어가신 게 아니라 닌니 할머니랑 같이 들어온 그 다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였죠. 그래서 이제 닌니가 가 있는 휘슬스탑으로 가는데 에블린이 닌니가 거기서 약간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거를 네. 보게 되죠. 그러고 마지막에 결말 프랭크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러니까. 듣게 되죠.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제 프랭크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날. 그 빅조지의 어머니 십씨가 네. 프라이팬으로 터서 죽었어요. 그 십씨라는 인물이 그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프랭크가 그걸 데려가니까 아, 맞다.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뚝까 패는 거예요. 근데 뚝배기가 제대로 맞았는지 프랭크가 죽은 거죠, 거기서. 근데 당시 시대상으로는 흑인이 백인 남성을 죽였으면 그러니까 흑인 여성이야, 심지어. 엄청난 뉴스거리고 이 흑인은 100%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주위에 있는 흑인들도 다 같이 탄압을 받을 수도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스모키라는 인물도 사실 그 십시라는 인물과 같이 그 프랭크를 말리려고 했었고, 그 불황민이시잖아요. 거기 주변에서 자고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우리 도련님 데려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모키랑 십시가 거기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보고 빅 조지가 그 행사 와중에 이지를 불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서 이 4명이 프랭크의 죽음을 덮기 위해서 차는 호수에 빠뜨리고요. 프랭크의 시체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바베큐로 만든 건지 소스를 만든 건지 아니 제가 보기에는 토막 내서 바베큐를 만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비주얼이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영화니까 그냥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프랭크를 없애버리죠, 그냥. 그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찌가 원래 옛날부터도 프랭크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원래부터 알성을 자주 피던 사람이니까 이찌가 프랭크를 죽였을 것이다. 그리고 빅조지가 충실한 하인인 빅조지가 그것을 도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몰아가면서 네, 그 경찰이 그렇게 의심을 하죠, 이 두 인물을. 그래서 법원에도 가잖아요, 재판. 네, 재판에 가서 이찌랑 빅조지가 가는 거죠. 근데 이찌는 십시가 죽인 걸 알기 때문에 흑인 여성이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찌가 그냥 본인이 한 것 마냥 그냥 난 안 죽였어요. 하지만 의심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하죠. 십시는 아예 모르는 그냥 배제된 인물처럼 넘어가고 이찌만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찌가 거기 가가지고 판결하기 전에 엄청 거짓말을 또 거기서 이찌가 이찌다운 짓을 해요. 이찌가 이찌했다. 이찌가 이찌했어요. 거기서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판사한테도 말장난하고 맞아. 검사한테도 말장난하고 막 이런 탐정 앞에서도 막 말장난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음 먹고 이 둘을 조지기로 그 경찰들이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가 진짜 좀 큰 문제였는데 도움을 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님이. 네. 목사님이 허위 증언을 하잖아요. 맞아요. 허위 증언을 하고 목사님도 사실 백인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백인 남성.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은 교회 행사가 있었던 날이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이렇게 증인하기 전에 책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는데 사실 그게 성경책이 아니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찌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행히 빅조지랑 이찌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재판 장면에서도 그 백인 남성들은 배심원이라 하는 거기엔 똑바로 다 앉아있는 자리가 있고 흑인은 위에서 봐요.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하시네요. 엄청? 그 디테일하게 봤죠. 그래서 역시. 그런 식으로 공간이 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백인 남성들은 그냥 제대로 된 의자에서 잘 앉아서 햇빛 들어오는 그 자리에 앉아서 보는데 그 십시랑 그 며느리라 해야 되나요? 빅조지의 부인은 위에서 봐요. 그거를 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위기에서 잘 벗어나는데 목사님 덕분에 맞아요. 벗어났죠. 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루스 아이의 이름을 이찌 오빠, 죽었던 이찌 오빠의 이름을 그대로 버디라는 인물로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순한 이대 마냥 이 아이도 그 철길에서 그 장난을 치다가 팔을 잃고 말아요. 사고를 당하는데 웃겼던 게 이제 그 사고가 있고 난 후에 장례식 하는 장면으로 넘어갔는데 맞아요. 알고 보니 아이의 장례식이 아니라 아이의 팔 한쪽 손에 그런 장례식이었다. 식으로 약간 미국 장난의
장면들이 있어요. 맞아, 약간 이거 아메리칸이다 하면서. 음.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루스가 휘슬스탑 카페 앞에서 애들을 가르치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흑인 아이도 앉아있고, 백인 아이도 앉아있고, 약간 다 섞여있는, 뭔가 그런 가치를 추구한 인물이 아니었나. 이찌 때문에 바뀐 거죠, 사실. 음. 루스라는 인물은 이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했고, 이찌한테 배워서 스모키한테도 선량함을 베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모키가 루스를 되게 좋아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약간 겉에서만 멀리서만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그리고 그 선함으로 스모키도 선함을 베풀게 되죠. 맞아요. 도련님을 데려갈 때 어디 맞아요. 데려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용기 내잖아요. 스모키가 사실 이렇게 용기 는 인물이 아니라 그 식당에서도 외곽에 앉아서 이 뇌에 좀 문제가 있는지 손을 엄청 떨어요. 그래서 본인 때문에 이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그것도 나가요. 그 식당 밖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본인이 이렇게 병을 얻고 좀 불황민 같은 처지임을 되게 소심한 뭔가 주눅 들어하고. 드러내지 않는 인물인데 루스 일이 있으면 스모키가 나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소한 이제 일들이 있고 나서 루스가 암에 걸려서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태까지 맞아요. 갑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루스가 이치한테 옛날 얘기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치가 영화 내내 몇 번이고 나왔던 호수가 얼어서 새들이 꼬리가 언 채로 그 호수를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저기에 그 평원이 있는 것이다. 이런 그 개그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개그인 걸 알면서도 루스는 어렸을 때 그 버디랑 이찌랑 같이 있었을 때 버디가 루스한테 했던 개그였거든요. 네. 죽음의 목전을 앞두고 있을 때도 그 개그를 들으면서 약간 수미상관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갖게 네. 됩니다. 버디라는 인물 때문에 둘은 유대감이 쌓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더 애틋했겠어요. 줄거리는 완전 세세하게 다 잘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할 게 약간 있나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좀 죄송해요. 영화 줄거리랑 이제 캐릭터들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네. 좀 더 외적인 것도 좀 얘기해보자면 저는 루스 배우가 나왔을 때 진짜 너무 예뻐서 뭐지? 이 미녀는? 최강미녀. 약간 아냐 테일러 조이 알아요? 저 외국인 그 배우 이름이에요? 영화 배우에 약해요. 그 아냐 테일러 조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 닮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저는 약간 중간부터 이찌랑 루스의 관계가 정말 많이 깊어지면서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둘이 키스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니 약간 외국 영화 보면은 이제 장난치다가 키스하잖아요. 맞아. 그 약간 뭐 하다가 키스하고 뭐 하다가 키스하고 그런 것처럼 이찌랑 루스도 그럴 것 같아서 너무 조마조마했는데 아직 시대적 배경이 그런 것까지는 허락해주지 않았는지 그런 장면들은 나오지 않았다. 조마조마함이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의미의 조마조마함이에요? 그거는 다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또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여기는 사실 의상이 진짜 재밌는 맞아. 곳이에요. 여성들은 다 꽃무늬 옷을 입고 있어요. 꽃무늬. 근데 있지만 약간 톰보이 스타일로 입고 있고 근데 이 꽃무늬가 있지한테도 묻을 때가 있어요. 루스가 나중에 결혼하고 등장했을 때 있지의 머리에도 꽃무늬가 묻어있어요. 몰랐어. 그리고 이제 둘이 일하게 되면 앞치마에도 꽃무늬가 생겨요. 대박. 이런 식으로 작은 디테일들이 있고 여기 남성들은 다 직선의 체크무늬나 줄무늬 옷을 입고 있고요. 근데 있지도 마찬가지로 줄무늬 옷을 입고 있고 이게 남성성, 여성성을 드러내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 이 에블린도 되게 많이 입어요. 꽃무늬를 크게. 근데 에블린이 그 집을 부술 때 있잖아요. 그때도 뭔가 깨달았을 때 뭔가 주체성이 본인들이 생겼을 때 그 꽃무늬를 안 입고 줄무늬 옷을 입어요. 여기 인물들이. 루스가 죽을 맞이할 때 있지랑 십시가 둘 다 줄무늬 옷을 입어요. 디테일이. 미쳤다. 어떻게 보면 주체성이죠. 아기를 지키기 위해 십시도 엄청 되게 주체성 있는 거잖아요. 그쵸. 백인 남성을 루스라는 인물을 위해서 때려 눕힌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있지도 계속 이 인물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고 그런 식으로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런 옷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있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포인트가 있는데 에블린도 뽀글머리였다가 나중에 닌니를 만나면서 주체성이 생기면
있지처럼 머리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맞아요. 에블린이 근데 확실히 그 스트레이트가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도 약간 공감했던 게 저 엄청 곱슬이거든요. 네. 근데 작년인가? 처음으로 매직을 한 거예요. 근데 매직이 너무 좋더라고요. 곱슬인 여러분, 매직하시고 광명 찾으십시오. 광명 찾으세요. 네네. 그리고 꽃무늬 보니까 1920년대, 30년대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옷을 원단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밀가루 포대나 설탕 포대가 엄청 좋은 그냥 옷을 입기에는 나쁘지 않은 원단이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애들한테 이렇게 입히기 시작했는데 그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이 밀가루 회사들에서도 꽃무늬나 그런 기하학적 무늬로 밀가루를 판 거예요. 포대를 그렇게 만들어서? 네네. 미쳤다. 그래서 그걸로 원피스를 만들어 입고. 근데 이건 사실 여성들만 그렇게 입히고. 그니까. 그 당시 시대 보면 남자애들은 그냥 줄무늬 입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그래서 찾아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많이 입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이에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인물들이 입은 꽃무늬는 약간 그런 식으로 시대성을 고증을 좀 하려 한 건가? 하고 이 시대성이 계속 이렇게 좀 시대가 바뀌면서 에블린하고 닌니도 사실 살아있는 인물인데 에블린이 젊은 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꽃무늬가 계속 이어져 오는 그 세련되게 바뀌었지만 그 꽃무늬가 그대로예요. 여전히 그 꽃무늬의 전통과 유산은 남아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꽃무늬를 의상 감독이 이용한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역시 전공자랑 좀 다르네요. 전공자는 달라. 그러면 이 영화 평점을 주신다면 얼만큼 주시겠어요? 저는 높게 줄 것 같아요. 워낙 이런 잔잔한 영화 좋아해서 한 4.5? 5점 만점에 4.5? 네. 그리고 인물 이렇게 들리면 의상이 엄청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좋다. 죄송해요. 또 흔들고 있었어요. 제 몸을. 죄송해라. 우리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럼 저도 평점을 한번 주자면은 저도 5점 만점에 4.0 정도 주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는 여성 문제를 다룬다는 영화들을 몇 개 봤었거든요. 그런 드라마들도 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약간 너무 억지스럽거나 약간 어색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1990년대? 그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조금 더 세련되게 이제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억지로 여성 서사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 높게 사서 4.0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건데 네. 전에 얘기했어야 될 건데 네. 편집해서 잘 넣어주세요. 네. 루스라는 인물이 죽고 나서 그 기차 주변에 있는 휘슬스탑이 좀 쇠락하는 거 아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찌가 진짜 루스를 진짜 사랑했다. 소중하게 생각했다. 라고 라고 느꼈어요. 사랑했겠죠. 근데 왜 그걸 보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사실 이찌도 그냥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루스가 사라지고 나서 그게 점점 가게가 좀 쇠락하고 증기기관이 이제 필요 없으면서 맞아. 철도도 사람들이 안 지나가게 되고 우연으로 그래서 이게 좀 암시하지 않았나. 루스의 존재가 이지한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 좀 알게 되게 하는 하나의 그런 흥망성쇠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 얘기해보니까 생각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탑이랑 가게 자체가 루스의 죽음의 이유로 거의 안 쓰여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나오죠. 그럼 카페가 거의 뭔가 루스를 뭔가 상징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루스와 이지의 인생이 담긴 건데, 루스라는 그쵸. 존재가 없어졌으니까, 약간 쇠퇴하고, 그런 걸 맞춰서, 그 증기기관차가 안 지나가게 되잖아요. 증기기관차가 하나의 요소잖아요. 맞아. 중간에 지나가는데, 어쩔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위치이기도 했다가
버디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이기도 했다가 그 어린 버디가 팔을 잃기도 하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장소이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많은 메타포가 있는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정문안 다 그렇네요. 그리고 닌니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 시놉시스를 아예 모르고 봐서 닌니란 인물이 되게 말이 엄청 많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래서 에블린 살짝 귀찮음을 느끼는데 이제 이 극중국 안으로 그러니까 빠져들게 되는 닌니가 엄청 매력적인 인물이고 닌니가 그 집이 철거가 된 걸 보고 엄청 망연자실 하는데 에블린이 거기서 닌니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서로를 상호보완하는 존재가 돼요.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에블린이 집에 닌니 데려올 거라고 했을 때 남편이 말리잖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닌니를 집에 데려갔을 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지는 안 나왔잖아요, 영화에서. 네. 그래서 잘 살고 있으려나. 그 남편 놈이 또 고난이질 하지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했답니다. 근데 사실 남편은 되게 쉬워요. 그냥 TV랑 먹을 것만 주면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살았을 것 같긴 해요. 너무 단순하게. 그냥 이혼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계속 부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애들한 남편이나 프랭크라는 남편을 그 우리 한국 소설에도 그런 남편상들이 진짜 많아. 맨날 뭐지? 술 마시러 나가고. 김첨지도 그렇잖아요. 김첨지가 무슨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그리고 그 이상의 날개 보면은 그 남편은 그 무기력하게 물고만 있잖아요. 안방에 누워 있잖아요. 자기 여자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보면서 나라가 달라도 똑같다. 살아가는 것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똑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사고 치면은 제 뒤처리 해주실 건가요? 이지처럼? 이지처럼요? 네. 제가? 네. 본인이 씹시? 댕. 뚜연아 여기 와서 바베큐 만들어줘. 근데 진짜 이건 진짜 그 영화여서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 패닉이에요, 패닉. 이거 보통 그 애착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보통 대담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반대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저요? 그러고 나중에 해보가 나 뉴스 나와. 새고랑 차. 이런 거 말고 뭐 사소한 거는 얼마든지 뒤처리를 해줄 수 있죠. 사소한 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일은 진짜 상상하기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들어. 우리가 오늘 그 같이 한 일회로 처음으로 미디어 리뷰를 좀 해봤잖아요. 맞아요. 미디어 중독자와 광대가 함께한 미디어 리뷰. 미디어 리뷰 좀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하셨나요? 전 진짜 재밌게 봤고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근데 미디어를 자주 보시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또 보다 보면은 자기 테이스트에 맞는 작품들도 많이 만날 수도 있고. 맞아요. 저는 영화는 사실 왓챠로만 그냥 간단하게 보고 싶을 때만 보는 편이고 막 진짜 꾸준히 엄청 한 영화를 분석하면서 보려고 하진 않은 사람인데 이걸 하니까 좀 재밌네요. 그 포스터도 한번 보시면 포스터 약간 옛날 헌책방에 있을 것 같은 소설 맞아. 표지 같은 느낌이던데요. 네, 근데 4명을 딱 보면 이 닮은 인물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 넷 중에서 친구 먹으려면 누구랑 하겠어요? 저는 있지 같은 인물은 못해요. 못해요? 불안해갖고. 막 남의 물건 훔쳐다가 불황민들 주고 이런 장면도 있고 꿀밤을 집에 손을 넣는 장면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런 친구랑은 너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같이 다니다 보면 야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고요. 너무 웃겨. 근데 에블린이 딱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에블린이랑 같이 그냥 오손도손 잘 얘기하면서 막 쇼핑하러 다니고. 그러면 누구? 해보고 누구? 저요? 저도 에블린. 약간 우리 엄마 같아. 네, 저희 오늘도 이렇게 아주 끊임없는
떠듬. 1시간 넘었네요? 네, 근데 아마 쳐낼 게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응. 왜요? 정신 없어갖고. 약간 뭔가 영화다 보니까 영화에서 우리가 좋게 느꼈던 것들이나 봤던 것들을 다 얘기하려다 보니 맞아요. 좀 쫓기듯이 얘기를 했던 부분도 두서 있었는데 없었어요, 좀. 근데 우리가 뭐 언제는 두서 있었나요? 우리 첫 타도 맞아요. 낯설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소개하다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두서 없었어가지고 약간 잘 말했나? 약간 이런 불확실함이 있었어요. 뭐 저는 뭐 우리 팟캐스트에 기대하는 것은 사실 두서 있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뭐 대형 채널이 알아서 해주겠죠. 그러니까 빨간 안경 쓰고 올걸. 그럼 좀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이동진님도? 오늘 네. 영화는? 네, 오늘은 그 빨간 안경만 쓰시고 하신다면서요. 그쵸. 운전할 때는 검정 안경 쓰신대요. 그 페르소나 같은 거죠, 하나의.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게 있을까 봐요. 우리 있잖아요, 이모티콘. 악마, 아, 광대, 오키키. 오늘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약간 제목부터 좀 낯설고, 그리고 제목이 약간 진입장벽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영화지? 싶은. 근데 저는 왓챠에 제가 보고 싶어요 처리를 해놨던 영화를 해보기 보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로 보게 되어서 다음에도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화, 진입장벽이 있을 것 같지만, 심지어 이제 한국인들은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를 모르기 때문에 더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아주 재밌고, 시간 순삭되는 그런 미국 빈티지 감성, 그리고 여자 서사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니,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본다고 나한테 들어오는 건 없지만, 재밌잖아요? 맞아요. 같이 보고 나눈다는 것은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영화 보시고 감상이 있으시면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했던 내용들 들으시고 여러분의 의견이 또 따로 있으시다면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뭔가 이런 영화 리뷰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것들 있으면 그것도 같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니 클럽은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들을 수 있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